보면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모욕해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전투를 거부한다. 그러다가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의 친구가 대신 나갔다가 죽는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나가서 친구의 죽음을 복수하고 나중에는 시신을 돌려준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작품을 읽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투 장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를 열어도 전투, 저기를 열어도 전투. 그리고요, 이름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투는 요거 일리아스의 딱 나흘만 나와요. 그래갖고 그 나흘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시라. 그리고 이름들은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표를 만들어서 근데 읽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투 장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별로 나눠서 전투는 딱 나흘만 벌어집니다. 첫째 날은 그 양쪽 군대가 굉장히 균형 있게 싸우는데요. 제우스가 저기 그 아킬레우스 없을 때 그 히랍군이 패하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첫째 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맨 앞에는 그 두 군대가 이렇게 맞부딪히려고 그럴 때 메넬라우스하고 파리스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헥토르하고 아이아스하고 대결을 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디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저 대결 장면이 균형추처럼 있고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죽는 첫 번째 전투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나 그 중간에 양쪽 그 군대의 그 전세의 흐름 같은 걸 보면은 이게 히랍군은 이길 것 같으면서도 못 이기고요. 트로이하고는 쓰러질 듯 하면서 계속 일어나요. 요 첫째 날은 왜 이렇게 꾸며놨냐? 아마도 지나간 9년,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랍군은 금방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고요. 트로이하고는 쓰러질 것 같지만 계속 일어났어요. 특히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대결 메넬라우스하고 파리스하고 싸우는 거는 메넬라우스는 헬렌의 원래 남편이죠. 그리고 파리스는 지금 남편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여자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이건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대결이에요. 그날 끝에 있었던 대결은 전쟁을 이어가는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아이아스하고 헥토르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가운데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싸우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 디오메데스는 원래 트로이아 전쟁 얘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 테바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호메로스가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를 그대로 쓰지를 않고요. 조금 바꿨어요. 그래갖고 다른 이야기에 있는 사람을 여기다 끌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킬레우스가 뒤로 빠지면은 자기가 앞으로 나오고 아킬레우스가 밖으로 나오면 자기가 뒤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여기 집어넣냐? 그동안 굉장히 잘 싸운 사람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없이 아킬레우스가 싸우던 모습을 보여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말하자면. 자, 첫째 날은 굉장히 균형 있게 싸운다. 그 다음 세 날은요. 그러니까 전투의 둘째 날, 그날은 트로이아군이 갑자기 이겨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아킬레우스가 등장해서 히랍군이 일방적으로 이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날은 서로 진격과 후퇴를 3번씩 반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독자적으로 균형이 있고 나머지 세 날이 트로이아군이 이긴다, 마지막에 히랍군이 이긴다, 가운데 각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전체적으로 앞의 세 권과 뒤의 세 권이 짝이 잘 맞는 데다가 가운데에 4개의 전투일이 있는데 4개 중에 한 날은 자체적으로 균형, 그 다음에 세 날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균형,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었고요. 형식적인 균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겉보기 두 사람이 맞붙을 때 승리는 이쪽에게 주고 우리 독자와 청중의 관심과 동정심은 저쪽에게 주는 식으로 그런 균형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붙어가지고 여기 이쪽 히랍군이 이겼는데 트로이아군이 어떻게 지금 쓰러진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한참 얘기해가지고 그쪽에 카메라가 오랫동안 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오랫동안 기억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도 형식적인 균형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리아스의 가운데 부분,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전투 장면은 굉장히 좀
그 현대 독자들이 읽기에는 어쩌면 좀 끔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돌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눈알이 밖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사실 그런 건 잘 안 되죠. 튀어나올 수는 있어도 아니면은 뭐 창이 이를 이렇게 꿰뚫어가지고 혀를 끊고 이를 부시고서 뚫고 나왔다라든지 화살이 엉덩이에 맞아가지고 방광을 뚫고 앞으로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좀 끔찍해요. 그런데 그거 읽다가 여러분 혹시 조금 아유 이거 지겹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 전쟁 영화하고 비교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로 가장 잘 드는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초반 30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 그려놨는데 굉장히 리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륙정이 가까이 가가지고 뛰어나가려고 하사관이 문 열리면 달려나가 알았지? 그러면 네 그러는데 문이 탁 열리자마자 나가지도 못해요. 벌써 독일군이 거기 기관총 대고 있어가지고 두두두두 쏘면은 배 안에서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그 병사들이 피범벅이 돼서 막 쓰러집니다. 한 사람은 간신히 뛰어내렸는데 물이 너무 깊어요. 그래갖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총알이 그 사람에게 날아오고 있어요. 기포를 이렇게 하면서 쭉 날아와가지고 뚫고 지나가니까 핏줄기가 쫙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육지에 올라왔는데 옆에서 포탄이 터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팔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다른 나무팔로 그걸 주웠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붙일 수도 없고. 막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 보면은 현대 사람들 끔찍해서 못 보겠다. 이런 사람 없죠? 다 우와 리얼하게 만들었구나. 주인공 잘 안 죽죠? 그리고 주인공 죽을 땐 꼭 유언을 남기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요. 중요한 인물들 죽을 때 유언 남기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 영화의 도식을 제일 먼저 제시한 게 일리아스 같은 것입니다. 일리아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쨌거나 거기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서 거기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헛갈리는 이유가요. 이름들을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것만 나오지 지금 어느 쪽이 우세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종의 영화로 치면은 마스터숏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름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름만 알면은 지금 어느 쪽이 우세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카드를 끼워놓고 읽으시라고 하는 게 저의 충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 장면만 있냐? 전투 장면 중간중간에 평화의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장면들은요, 대체로 직유하고 인물 소개에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에 이 사람은 부모님이 마치 숲속의 빈터에다가 어떤 농부가 그 올리브 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어느 날 그게 잘 자라다가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졌다라는 식으로 설명한다든지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신부값을 많이 주고 예쁜 신부 얻어다 놨는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먼지를 깨물고 청동에 잠을 자게 됐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직유나 인물 소개는요. 한 번 나오고 딱 사라지는 엑스트라들 그런 사람들을 그림자가 있고 입체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동시에 지금 여기 일리아스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일리아스의 특징은 어찌 보면 한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간적으로 한 40일 동안 지역적으로 트로이아 앞에 있는 해변 거기에서 성별은 오로지 남자들만 나이로는 오로지 젊은 사람들만 노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오로지 전투만 딴 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시간적 공간적으로 성별에 있어서 나이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쁜 조건을 가지고 일리아스 시인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마치 온 세계를 거기다 다 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감정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람들 전쟁하는 걸 보여주고 전쟁을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그 아킬레우스 분노가 쭉 펼쳐지는 걸 따라가다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그려지고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의 앞과 뒤가 그려지고 중간중간 평화의 장면을 집어넣어서 직유나 인물 소개, 아킬레우스의 방패 이런 것들 보면 평화가 그려져요. 그래갖고 전쟁과 평화로 인간의 삶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을 합치면 우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좁은 데서 시작해서 쭉 뒤로 빠지면서 전체를 다 이 안에 담는 그런 것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 저기만 줄거리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투 장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평화로운 장면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튼튼한 뼈대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속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일리아스의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뼈대하고 전투 장면의 어려운 점 넘어가는 방법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속살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 개인을 입체감 있고 그림자 있는 인물로 만들어주면서 평화를 그려가지고 전체성을 확보하는 장치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끊어서 해야지 다음번에
다른 얘기로 또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일단 여기서 그냥 앞부분을 마치는 걸로 하죠. 네, 고맙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죽음과 한계를 통해 인간 운명을 깨닫게 되는 과정. 일리아스에는 삶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져 있다. 예, 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대로요, 일리아스의 스토리라인은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군 더덕이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대목이 일리아스라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우아한, 네. 아주 세련된 네. 그 요체, 그 비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의 스토리라인은요, 네. 아킬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 사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킬레우스의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강대진 교수님은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작품 구도를 너무 아주 치밀하게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그만 조명을 못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네. 훌륭한 작품의 스토리라인, 네. 행동에 대한 설명, 네. 이런 것은 사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동원된 것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뭘 보충해 주시냐 하면, 도대체 아킬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네, 특히 네. 영웅의 전형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 도대체 영웅인가? 네, 네. 또 이 작품을 왜 영웅서사시라고 부르는가? 네. 이 말씀을 조금, 그 인물에 관한 말씀을 조금 네.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킬레우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웅들의 특성,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죠. 네. 요 사실 명예 중시는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 일리아스도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히라보의 서사시인데, 인도 유럽 쪽 전체에 어떤 그 원형적인 서사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나 행복한 신들, 이런 구절들을 공식구라고 하는데요. 인도 유럽 쪽 그 서사시에 공식구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아프티톤 클레우스, 예. 영원한 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서사시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어쨌든 명예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낯을 세우는 것, 특히 굉장히 경쟁적인 전사 사회에서 이렇게 거의 아가멤논이요, 아킬레우스에게 너는 나보다 지위가 낮으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여러 사람 앞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영웅들, 우리 선생님께서 사실은 하신 말씀인데, 영웅들은 이렇게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죽을까, 죽을 기회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죽음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명예를 향해서 많은 사람 앞에 다투기도 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걸로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주 옛날 얘기로 아킬레우스가 고향에서 떠날 때 자기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은 그냥 집에서 부를 누리고 평온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는데, 전쟁터에 가면은 영원한 명성을 남기고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럴 때 아킬레우스는 후자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의 그 명예, 그것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분노가 중간에 저기로 헥토르에게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 봐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마 영웅의 어떤 그런 게 사실 여러분 헥토르도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보면은 또 그런 것들도 있는 듯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 죽고 나서는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싸운 이유가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기를 존경하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존경한다는 게 옆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외면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운 건데요. 마지막에는 아가멤논이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고 그런다 그래도 더 이상 재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전에 그런 걸로 자기 낯을 세우던 그런 데서는 조금 멀어지고, 맨 마지막에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헥토리의 아버지 만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지 않나. 완전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히 네. 다른 모습이 되지 않나. 지금 그 아킬레우스의 인물됨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웅의 네네네. 에센스라고 그럴까?